7살 아이와 상처가 있는 황금뱀의 운명적인 만남.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속 어딘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밤을요. 7살이었던 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죠. 배는 고팠고 다리는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더 걷기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산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다고 어른들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자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금뱀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뱀은 제가 본 어떤 동물보다 컸어요.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색깔이었습니다. 순금처럼 빛나는 비늘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비늘 사이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몸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죠. 뱀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그냥 동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사람처럼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처럼 외롭고 아프고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파? 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파란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손수건. 저는 그걸 찢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이거밖에 없어. 손수건을 길게 찢어서 뱀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뱀은 몸을 움찔거렸지만 저를 물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 주었죠. 상처를 다 감고 나니 이번엔 물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매달고 있던 작은 물통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마시려고 아껴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물을 다 주면 저는 목이 말라도 참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뱀의 눈을 다시 보자 저는 물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기 손바닥에 물을 조금씩 따라서 뱀의 입가에 갖다 댔어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물을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통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저는 그렇게 물을 먹였어요. 다 먹이고 나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구나. 이 뱀도 혼자구나. 저는 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아프지 마. 나도 혼자야. 우리 비슷하네. 뱀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눈물이었어요. 황금빛 눈물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나는 가야 해. 저는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았어요.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 꼭 살아야 해. 그리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빗속을 혼자 걸어서 결국 마을 어귀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황금뱀을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산속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뱀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감아준 헝겊 덕분에 상처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뱀의 마음속에 새겨진 결심이었죠. 뱀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 은혜 반드시 갚겠다. 인간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로부터 며칠 후 뱀은 이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아래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뱀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갔죠.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한참 지나가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뱀은 그것을 봤습니다. 금괴였어요. 수천 개의 금괴가 나무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죠. 상자마다 낯선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전쟁 중에 일본군이 숨겨둔 전리품이었던 거죠. 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뱀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금을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뱀은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되어야 해. 그날부터 뱀의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산속에서 3년 동안 뱀은 인간의 말을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라디오 소리를 따라하고 신문 글자를 외웠죠. 그리고 밤마다 명상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해서요. 1000일째 되는 날, 뱀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폭발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몸이 뒤틀렸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죠. 하지만 뱀은 참았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은혜를 갚아야 해. 그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뱀은 인간이 됐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느낌의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황금빛을 띠고 있었죠. 남자. 아니, 이제부터 그의 이름을 불러야겠네요. 그는 스스로를 강민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강한 빛의 민준. 황금빛처럼 강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였어요. 민준은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금괴를 하나씩 꺼내서 세상으로 가져갔어요. 처음엔 작은 금은방에 팔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낡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팔았고 번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어요. 1년이 지나자 민주는 작은 부동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는 중견 건설사를 인수했어요. 3년이 지나자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죠. 강민준이라는 사람. 정체가 뭐래? 아무도 몰라. 갑자기 나타났는데 돈이 어마어마해.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고 확실한 건 저 사람 사업 수완이 귀신 같다는 거지. 민준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건설에서 시작해서 유통, 금융, IT까지 손을 뻗었어요. 실패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민준은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뱀의 직감과 통찰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나자 자산 100억, 8년이 지나자 자산 500억, 10년이 지나자 자산 800억, 그리고 마침내 13년째 되는 해, 민준의 자산은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강민준 회장, 올해 포브스 한국 부자 순위 50위 안에 진입. 신흥 재벌 강민준,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30대 중반 최연소 재벌, 그는 누구인가?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그를 다뤘어요. 하지만 민주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사진도 찍히지 않았죠. 그는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돈은 민준의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의 눈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의미 없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그 아이만 찾으면 돼. 민주는 뒤돌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 전체가 서류로 가득했어요. 전국의 고아원 명부, 학교 졸업생 명단, 주민등록 기록. 13년 전 그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의 정보였죠. 민주는 매일 밤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씩 확인했어요. 사진을 보고 기록을 읽고 가능성을 따졌죠. 수천 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년 만에 민주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소연, 20살, 고아원 출신, 현재 서울 거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소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주는 확신했어요. 7살 때 그 아이, 자신을 살려준 그 아이가 맞다고요. 드디어 찾았어. 민준의 눈에서 황금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류에 적힌 소연의 상황을 보니까요. 고시원 거주, 다중채무자, 알바 3곳.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쓰겠어.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든 하겠어. 제 이름은 이소연입니다. 올해 20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갑니다. 9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엔 학원 보조교사로 오후 3시까지 일해요. 30분 쉬고 나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죠. 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짜리 방, 창문도 없고 침대랑 책상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한 달 월세가 35만 원인데 그것조차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나올 때 생활비로 받았던 대출금 500만 원.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론을 받고 어느새 빚은 1,000만 원이 넘어 있었죠.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은 많아야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식비, 교통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빚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11시에 식당 알바가 끝나고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낮에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안 찾아간 택배였죠. 주인 아저씨가 내 고시원 쪽이니까 가는 길에 갖다 줘라고 부탁했거든요. 저는 한 손에 택배를 들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채무 상환 독촉. 3일 내로 50만 원 입금 바랍니다. 한숨이 나왔죠. 또 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조심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죠. 차였어요. 검은색 스포츠카가 엄청난 속도로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기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앞범퍼가 제 발 앞 10cm 지점에 멈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헉!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랬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핏이 완벽했죠. 키는 180cm는 넘어 보였고 어깨는 넓었어요. 얼굴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코, 그리고 짙은 눈썹.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눈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마치 세상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 근데 이상하게도 저를 보는 그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랄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다친 곳은 없습니까? 남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제 팔, 다리, 얼굴을 순서대로 확인했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사고를 낼 뻔해서 놀란 걸까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무릎이 풀려버렸죠. 남자가 재빨리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에 불이 켜진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사과했어요. 남자는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팔은 놓지 않았어요. 제가 넘어질까봐 계속 붙잡고 있었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병원이라니요.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남자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말했어요. 택배. 네. 택배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놓쳤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져서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배를 주었습니다. 찌그러진 부분을 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네. 아니에요. 이건 제 실수예요. 제 차 때문에 놀라서 떨어뜨린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강민준, 대표이사. 회사 이름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명함이 엄청 고급스러웠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드디어. 네. 아닙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남자는 다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이상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기분이 들었어요. 슬픈 기분이었죠. 저 사람 엄청 외로워 보였거든요. 차 안. 민주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소연, 이소연. 그는 속으로 그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본 그녀. 7살 때 그 아이는 이제 20살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도 키도 목소리도 달라졌지만 민주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착하고 순수한 눈빛. 민주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연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소연의 손을 잡았을 때 민주는 느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흉터들이 손바닥 가득했죠. 내가 지켜줄게. 이제부턴 내가 다 해줄게. 민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흘 후였어요. 저는 카페 알바 면접을 보러 갔었죠. 조건이 괜찮아서 꼭 붙고 싶었거든요. 면접은 잘 받고 사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뭐죠? 제가 물었어요. 아, 그건 교육비예요. 처음 한 달은 교육기간이라서 급여에서 30만 원 공제됩니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급했고 선택지가 없었죠. 그냥 알까?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강민준이었어요. 당신은?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사장님을 봤어요. 그 계약서 불법입니다. 뭐라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받으실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무슨 상관이? 이소연 씨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죠? 변호인? 이게 무슨... 계약서 수정하시죠. 정당한 조건으로. 아니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사장님에게 건넸어요. 사장님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준? 알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급하게 계약서를 찢었어요. 그리고 새 계약서를 꺼내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다시 썼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카페를 나올 때 저는 민준을 따라 나갔어요. 저기,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연입니다. 우연이요? 지나가다 보니 불법 계약을 하려는 것 같아서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보십시오. 일 늦으시겠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연? 정말 우연일까? 두 번째 사건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원래 은행 대출이었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다른 곳에서 빌렸거든요. 그게 사채였던 거죠. 처음엔 이자가 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였어요. 어느 날 밤 3명의 남자가 재고시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소연 씨죠? 누구세요? 빚 받으러 왔어요. 원금 500에 이자 300. 총 800 내세요. 800만 원이요? 제가 빌린 건 300만 원인데 이자가 그렇게 됐어요. 빨리 안 갚으면 더 불어나요. 남자들은 협박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웃기시네.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죠. 남자 하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돈 벌 데가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공포가 밀려왔죠. 나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손 치우십시오.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그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5명 정도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민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야 너? 이소연 씨의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무슨? 민준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빚 제가 갚겠습니다. 얼마입니까? 800. 800만 원이죠. 알겠습니다. 민준은 뒤에 있던 남자에게 눈짓했어요. 그 남자가 가방을 열고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800 받고 200은 앞으로 이소연 씨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받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하죠. 불법 사채업, 협박, 감금 미수.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민준은 저를 봤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일 리 없잖아요. 이게 2번째예요. 당신,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빚, 조심하십시오. 그게 무슨, 가보겠습니다. 민준은 또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대체 뭐지? 저 사람은 대체 뭐지? 3번째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건설 현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자재 정리하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일당이 쏠쏠해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철근 다발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죠.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밀쳤어요. 엄청난 힘으로 옆으로 밀쳐진 저는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리고 철근 다발이 제가 있던 자리를 정확히 내리쳤죠. 쾅!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괜찮아요? 저를 구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또 그였습니다. 당신, 다친 곳 없습니까? 민준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 몸을 훑어보며 상처를 확인했죠. 당신, 대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항상 당신이 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섭다고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왜 계속 저를? 민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또 죄송합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엄청나게 외로워 보였죠.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 한상윤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변신이 거의 풀릴 뻔했습니다. 민준의 손을 보니 손톱이 조금 뾰족해져 있었어요. 비늘이 살짝 돋아나려다 사라진 흔적도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 계실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괜찮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그녀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만. 저는 민준을 피하려 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나타났어요. 제가 길을 걷다 넘어질 때 그가 붙잡아줬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을 때 그가 범인을 잡았어요. 제가 식당에서 손님한테 성희롱을 당할 뻔했을 때 그가 나타나서 그 손님을 내쫓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 지키고 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이 또 나타났을 때 저는 말했어요. 저기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갚지 못했잖아요. 빚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발. 저는 간청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었죠. 민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마셔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습니다. 정말요? 네. 민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기, 민준 씨. 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저희 만난 적 있어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느낌이요. 왠지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일을. 어렸을 때요? 7살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7살. 그때는 부모님을 잃고 산속을 헤매던 때였죠. 잘 기억 안 나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군요.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어요. 가봐야겠습니다. 커피 감사했습니다. 아, 벌써요? 네. 일이 있어서. 민주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침실. 그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신이 풀렸습니다. 손등에 황금색 비늘이 돋아났어요. 손톱은 뾰족하게 자라났죠. 눈동자는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어요. 몸 전체가 비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삐걱거렸고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회장님, 상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인간의 몸으로 너무 오래 있으셨어요. 게다가 그녀를 볼 때마다 감정이 격해지시니 알고 있습니다. 원래 형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녀만 무사하다면. 회장님, 상윤. 민준이 상윤을 봤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소연이 행복해질 때까지 저는 이 모습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상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비늘은 천천히 사라지고 인간의 손으로 돌아왔죠. 조금만 더 버티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을 자주 보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엔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민준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소연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요? 비서 보조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세 곳에서 일해도 200만 원 벌기 힘들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민준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내가 일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상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소연 씨,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비서실입니다. 소연 씨 자리는 이쪽입니다. 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장님 방은 저쪽입니다. 상윤이 한쪽 문을 가리켰죠. 회장님 방? 네. 소연 씨는 회장님 개인 비서 보조가 되실 겁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준 씨 옆에서 일한다고?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스케줄 관리,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배울 게 많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민준을 자주 봤습니다. 회의하는 모습, 전화하는 모습,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민준은 일할 때 진지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단호했죠. 하지만 저를 볼 때만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연 씨, 점심 드셨습니까? 아직이요. 같이 드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같이 먹읍시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밥을 먹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민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타준 커피는 다 마셨습니다.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가끔 아침에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없으세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친구는요? 없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 저녁 제 집에서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집에서요? 네.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준의 집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준의 집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현관으로 연결됐어요. 문이 열리자 엄청나게 넓은 거실이 나타났죠.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천장이 엄청 높았고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어요.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들어오십시오. 민준이 말했어요. 이런 집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원래 이런 데 오면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편해요. 민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웃음.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 집도 나도 익숙해지십시오. 민준의 말에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어요. 민준은 요리를 못했습니다. 칼질도 서툴렀고 불 조절도 잘 못했죠. 민준 씨, 불이 너무 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가르쳐 줬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은혜요? 오래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당신한테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저요? 언제요?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돕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귀가할 시간이 됐을 때 민준이 저를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민준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민준 씨가 좋아요. 민준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소연 씨, 저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민준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소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됐죠. 출근길, 퇴근길,
심지어 주말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느낌이요?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뒤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져요. 민준은 즉시 상윤을 불렀어요. 소연 씨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주변에 경호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민준이 해외 출장을 가서 혼자였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소연 씨?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좀 따라와 줄래요? 싫어요. 저는 뒤돌아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입이 막혔어요. 누군가 제 입에 헝겊을 댔죠. 저는 끌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딘가 어두운 창고에 있었어요.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의자에 앉혀져 있었죠. 정신 차렸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돈? 응. 황금뱀 재벌이 그렇게 아낀다며? 이소연 씨를. 황금뱀 재벌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준 말이야. 그 사람 사실 황금뱀 재벌이라고 불리거든. 정체불명의 신흥 재벌.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최근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아, 인질로 쓰면 되겠구나. 남자가 웃었어요. 100억만 받으면 돼. 강민준한텐 푼돈이지. 민준 씨는 그런 돈 안 줄 거예요. 그럴까? 우린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어요. 뭐야?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민준이 서 있었어요. 소연.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분노에 차 있었죠. 누구야 너?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민준은 움직였어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요. 순식간에 민준은 남자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총을 부러뜨렸죠.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공격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봤어요. 민준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 그 속도. 하지만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민준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소연 괜찮아요? 민준이 제 묶인 손을 풀어줬어요. 민준 씨,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켰으니까요. 민준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사건 이후 민준은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었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걸 신경 썼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해질녘이었죠.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죠.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제 전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준도 동의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몇 명 안 되는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신랑 강민주는 신부 이소연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이소연은 신랑 강민준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합니다, 소연.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주는 사업을 조금 축소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작은 집이었죠. 정원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소연, 여기 어때요? 민준이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꽃을 심고 채소도 길렀죠. 민주는 흙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민준은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병원 가봐야겠지만 확실한 것 같아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 그는 저를 안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가 고마워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이제 아이까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딸이에요. 저는 아기를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죠. 작네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우리가 잘 키워야죠. 네. 평생 지킬게요. 이 아이도 당신도. 민준이 말했어요. 우리는 딸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은혜의 하은. 민준이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민준을 닮아서 눈이 예뻤고 저를 닮아서 웃음이 많았죠. 어느 주말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산으로요. 아빠, 저기 꽃 예뻐. 하은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천천히 가. 넘어져요. 민준이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산속 작은 개울가에서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물장난을 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소연, 민준이 불렀어요. 네, 행복해요? 물론이죠. 민준 씨는요? 민준은 저를 보고 하은이를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행복한 현실이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날 개울가에서 놀다가 하은이가 작은 황금색 뱀을 발견했어요. 아빠, 뱀이다. 예쁘다.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와 민주는 그 뱀을 봤습니다. 정말로 황금빛이었어요. 작지만 아름다웠죠. 뱀은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 씨,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민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준을 봤어요. 13년 전 소연 씨가 7살이었을 때 소연 씨가 산속에서 황금뱀을 구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그날, 비 오던 날, 황금뱀, 설마, 네, 제가 그 뱀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황금빛으로 살짝 빛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소연 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소연 씨를 찾았고, 그리고 소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무섭습니까? 제가 뱀이었다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입니까? 네. 민준 씨는 민준 씨예요. 뱀이었든 인간이든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도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소연. 저를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찾아와줘서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가끔 밤에 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하은이도 함께 갔죠. 달빛 아래에서 민주는 가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금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뱀으로요. 하은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했죠. 아빠 예뻐. 하은이가 민준의 비늘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민준은 행복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지.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15살이 됐고 우리에게는 아들도 한 명 더 생겼어요. 이름은 은우였죠.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사업을 거의 접고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정원을 가꾸고 평범한 삶을 살았죠. 소연,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어요. 뭐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것. 저는 뱀이었고 인간도 아니고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준 씨는 제게 구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도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제 남편이니까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소연.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죠. 몇 년 후, 하은이와 은우는 모두 대학생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민준과 저는 이제 중년이 됐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소연, 산책 갈까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 행복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 13년을 찾아다녔던 보람이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보람이요? 네. 소연 씨를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7살 때 그날 밤의 꿈을요. 비 오는 산속 작은 저와 황금뱀. 꿈속에서 저는 뱀에게 말했어요. 아프지 마. 꼭 행복해야 해. 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준 거라는 걸. 저는 뱀을 구했고 뱀은 저를 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고 서로의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이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좋은 꿈 꿨어요? 네. 아주 좋은 꿈이었어요.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저도 사랑합니다, 소연.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행복한 날들. 황금빛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복주머니를 2번 눌러주세요. 잘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